안녕하세요. 2021 평창 평화포럼 청소년 세션의 일환으로 청소년 평화문화라는 주제 하에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은 사단법인 대한스트리트컬처연맹 이사장 강지연입니다. 우선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리고 월요일 아침 10시에 저희와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단법인은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문화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술 교육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유소년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서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플랫폼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의 아이들은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평화와 생태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교육, 전시, 캠페인, 포럼 등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화라는 거대 담론은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기에는 조금 거리를 많이 느끼는데요. 그 평화가 그냥 거대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의 생활 양식인 문화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또 평화가 생활의 방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이 평화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 그리고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세션은 청소년 평화 문화 정착의 필요성 그리고 평화 문화 정착에 있어서 강원도 청소년의 역할, 강원 청소년 평화 문화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청소년 평화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평화의 시작, 이 평창에서 청소년 평화 문화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의 세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또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학, 국제학, 스포츠,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청소년 평화 문화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사실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연사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각 연사들이 준비해 오신 발표를 듣는 순서로 오늘의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평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장수연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장수연 박사는 세계적인 평화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6년가량 연구원으로 재임하면서 평화에 대한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진 못했지만 온라인에서 줌으로 참석해 주고 계신 요하니스 텔레티스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님이 있으십니다. 박사님께서는 국제관계 전공을 하셨지만 그래피티에 표현된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를 연구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그래피티를 통해서 어떻게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오늘 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강원 청소년 평화 문화 활동을 특히 구체적으로 예술 분야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주신 문정원 KTNG 상상마당 책임 큐레이터님이 저희와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원 큐레이터는 이곳 평창에서 그 2년간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주제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사는 권기성 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스포츠과학 조 교수님이 이제 연사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권기성 교수님은 이곳 평창 지역에서 지난 2년간 유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 문화 활동을 통해서 평화 활동을 또 진행해오고 계시다고 하니 저희가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수연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평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 것만큼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의도 있고
그 청소년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이제 평화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소극적이고 뭐 객체이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창 포럼의 주제인 Here Now와 같이 바로 여기서 지금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평화 문화 정착에 있어서의 그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주체자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은 발표자들의 발표가 모두 끝난 이후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표로 그 요하니스 텔레디스 박사님, 그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조 교수님께서 평화 문화에 있어서의 그래피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박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my topic ties very well to Dr. Zhang's presentation because 네, 제 발표는 앞서 장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피티는 사실 청년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의 핵심은 사실 그동안 제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온 내용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저는 일반인들이 즉 폭력을 어떻게 대항해 나가는지 또 평화를 어떻게 증진시키는지 여기에 제가 집중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발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에 있었던 테러 공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대응 행동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이러한 테러 공격에 대한 반응들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제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 발표를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실제 사진을 통해서 여러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평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어떤 활동에 임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테러 공격 당일 아네르스 브레이빅이라는 테러리스트가 오슬로에 있는 정부 청사에 차량 폭탄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의 어떤 계산으로 따르면은 이런 차량 폭탄 공격으로 인해서 여기에 모든 관심이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이 사람은 이제 밴을 타고 우트레아 섬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우트레아 섬에는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청년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빅은 경찰 제복을 입고 사실 여기에는 10세 에서 16세 사이의 청년들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권총을 난사해서 한 65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브레이빅은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선언문 내용을 보면은 반이슬람, 반난민, 반좌파 매우 호정적인 극우 성향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이 다시 전통적인 가부장제나 부권제 또 기독교 이런 가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이 배경 설명인데 사실 분쟁이나 또 테러리즘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 노르웨이 정부의 대응이 좀 이례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테러 공격 이후에는 감시가 강화되고 또 전반적인 보안 강화라든지 경비가 더욱더 엄해진다든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개방성 또 포용성이 더 커진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국제학이나 국제안보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인들 그리고 일상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일반인들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또 여러 정부 고위 관료들이 대부분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라는 것, 또 거리와 예술이 결합되고 또 이것이 일반인들과 일반 국민과 결합되게 되면은 이것이 비판적인 평화 연구의 축이 됩니다. 비판적 평화 연구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있지만 또 앞서 장 박사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평화는 일상생활의 그 차원에서는 불협화음을 의미합니다. 각각 여러 행위자들이 여러 다른 이해관계와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살펴보면 전통적인 방법론이나 전통적인 연구 방식을 적용을 해서 충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연구한 방법은 결국에는 그 일반인들이 희망하는 것, 원하는 것, 그 일반 이론에서는 이들은 사실 뭐 이나 정책을 만들었는데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일반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에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많은 이 사람들, 많은 이들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거리 예술을 활용해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일상적인 접근법을 국제관계에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거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인 겁니다. 거리라는 곳이 실제 메시지가 전달되는 곳이고 또 그 메시지 자체를 보면은 거리가 바로 그것을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술이 분쟁 치유에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거리 예술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사실 공간들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장소와 공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장소가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내가 음식을 싸가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식당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는 그 식당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특정 장소에서는 특정 규칙들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특정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간이 됩니다. 보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 장벽이 있다든지 뭔가 보안 조치들이 있으면은 이 공간에는 불안정의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려했을 때는 거리가 특히 흥미로워집니다. 먼저 일종의 갤러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리에 직접 갤러리처럼 초청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볼 수 있고 그 메시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누군가의 벽에다가 그래피티 같은 경우 누군가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파괴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리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바로 그 테러 공격, 테러 행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공간에서 대테러 활동이 벌어진다는 의미에서 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술과 관련해서는 또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거리 예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예술은
힐링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 전쟁의 참상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 그림이 유엔 안보리 건물에 있는 것처럼이요. 그런데 이 활동가 예술과 활동주의 또는 행동주의가 결합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술가인데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춤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코미디를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여러 예술 활동을 통해서 행동주의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 또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즉 일반적으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일반인들 사람들이 분쟁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무언가를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표현의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일반인들 또한 가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반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삽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예술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고 행동을 취하게 되면은 의식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실행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상에 많은 혁신이 또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있었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힘의 관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의 전쟁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약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반정부 그래피티를 디라프라는 마을에서 이 벽화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이 고문을 당했고 나중에 정부 반대 시위가 있어서 2,000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실 단위에서 15명의 청소년들이 그래피티를 그렸는데 이제 모든 강대국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분쟁에 참여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분쟁이 이어지게 되는 크게 비화된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되고 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또 국제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화가 구축되어 있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종된 사람들의 그림들이 여기에 그래피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멘에 있어서 이런 실종자들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들이 누구이고 언제 실종됐는지 그런 정보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이집트의 그래피티입니다. 모하메드 파미가 그린 것인데 왼쪽에 보시면 탱크가 있고 오른쪽에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에 빵을 들고 가는 소년이 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빵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탱크가 지금 이 아이를 향해서 쏘려고 하고 있는데 단순히 소년만 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피티 사례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파키스탄입니다. 여러 예술가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미군이 드론 공격을 해서 사망하게 된 파키스탄의 아동들의 이 사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크린상으로 그 드론에서 폭탄은 공격을 가할 때에는 이 아이들은 그냥 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인간적인 면을 부여를 한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작은 점이나 어떤 곤충만한 존재들이 아니고 실제 일반 사람들,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테러 공격에 대한 반응, 노르웨이의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을 소외한다든지 위험한 타인들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반응에서 크게 벗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권을 증진시켜서 어떤 편협이나 불포용 또 외국인 혐오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항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있고 또 예술 축제들에서 또 이러한 주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3명의 예술가들이 이제 이 축제에 참여를 할 때에 예술 주제를 좀 바꿔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술가들이 실제로 그 테러 공격에 대한 어떤 반응을 주제로 삼았는데 몇몇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 이 그래피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모든 사람들은 형제 또는 친구다. 우리 모두는 형제나 친구다.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고통을 받으면 나 또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내 이웃이 무언가를 겪게 되면은 나 또한 행동을 취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함께 협력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례가 있습니다. 오슬로를 그리는데 이제 빨간 하트로 O자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노르웨이 곳곳에서 이런 그래피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We shall live in peace someday. 우리는 어느 날 평화 속에 살 것이다.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쉐리라는 예술가가 만든 스텐실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빨간 꽃은 노동당의 상징이고 그리고 흰색 장미는 흰색 꽃은 사회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작품을 보시면은 사실 오래전에 다른 작품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권력에 그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작품에는 권력에 대한 포용이나 어떤 순종을 의미를 했다면 이번 경우에는 여기에는 불순종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더욱더 포기를 하고 또 어떤 보완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순종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예술 축제에서 나온 또 다른 작품입니다. 마틴 왓슨이라는 예술가가 만든 것인데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희망을 잃었다, 로스트 호프였는데 나중에는 로스트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건물들은 사실 굉장히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색깔도 어둡고 여기에 이 공간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안에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금색,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게 되면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고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이러한 사례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사실 노르웨이에서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우리가 처음 목격한 것입니다. 대테러 활동 의 일환으로서 포용성을 더욱더 키우려는 노력은 처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르웨이는 어떤 다원주의적인 민주적 국가로서 대표적인 국가였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협상이라든지 중재 역할을 많이 한 국가였었습니다. 실제로 EU가 대테러 활동에 대한 그런 헌장을 개정했었을 때 노르웨이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리즘이 있는 곳에는 중재자로서 노르웨이는 계속 참여를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러 그룹이나 또 테러리스트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 평화 구축을 노력을 위한 노력이다 하더라도 반정부 행동으로 간주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헌장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르웨이는 여기에는 반대한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한 국가 차원에서 평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전혀 다른 국가들과는 새로운 또는 다른 방법을 노르웨이가 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상생활이라는 그 주제와 직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 요하니스 텔레디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나 그 분쟁 지역에서 그래피티가 평화 문화 정착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질의응답이나 코멘트는 저희 발표가 다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이제 문정원 큐레이터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저희 발표장 오른쪽에 보면은 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저 활동들이 이제 평창 지역에서 평화 문화 활동으로서 그 예술 활동을 진행해 왔던 저희 사례들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 영상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평화 문화 맥락에 맞추어서 문정원 큐레이터가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난 2년 반, 3년간의 활동에 참여해 준 그 포테이토 클럽 김민영 학생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의응답 세션에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정원 큐레이터에게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NG 상상마당 책임 큐레이터 문정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대한스트릿컬처 연맹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이곳 평창에서 진행해온 청소년 평화문화 활동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헌장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의 활동이 저희 참가자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 즉 힘을 기르는 것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믿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3가지 저희 주요 활동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는 것은 평창 포테이토 클럽입니다. 이 평창 포테이토 클럽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되는 활동입니다. 포테이토 클럽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문화예술 공간인데요. 이곳은 원래 유휴 공간이었던 원예 창고로 유휴 공간이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가 포테이토 클럽 하우스라고 하는 문화 공간으로 개조를 했고요.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지역 유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시각예술 작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평화 소양을 축적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미지들이 저희가 이 포테이토 클럽 하우스에서 진행했던 워크숍의 사진들입니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2주에 한 번씩 매번 다른 재료와 다른 시각예술 작가들과 함께 연 20여 회의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또는 여타 곳에서 장소나 어떤 재료적인 한계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재료들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활동할 수 없었던 목공이나 건축, 그래피티, 미디어 파사드 등의 활동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에 참가자들은 매번 새로운 감각들을 익히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에코 에듀랩입니다. 에코 에듀랩은 생태 활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 간의 평화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에코에듀랩은 자연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자연 생태의 순환 전반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나 개인이 하는 행동과 결정이 생태, 자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또 역으로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지 이 순환 과정을 인지하는 생태 예술 교육 활동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여기에 계시는 강지연 선생님이 총괄하여서 기획을 하였고요. 여기에 계시는 권기성 박사님이 주 강사로서 활동을 하셨고 저와 시각예술 작가가 예술교육 강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에코에듀랩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공개한 교육 프로그램에 기초하여서 기획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생태박스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태박스는 이제 뒤에 사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 생태박스는 사람의 발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약 30cm 너비의 박스입니다. 참가자들은 이 박스를 자연에 가서 설치를 하고요. 설치를 함으로써 광활한 자연에 자신의 공간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주기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관찰함으로써 조금 더 밀도 있고 지속적으로 자연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생태박스의 활용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가장 작은 단위인 4발걸음 아래에 지구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로써 생태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생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생물의 다양성 유지에 공감을 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생태계와 나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삶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에듀랩은 강의, 관찰, 표현으로 구성되며 총 10시간 5차시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참가자들은 매시간 생태의 순환 원리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자연으로 나가서 설치한 생태박스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관찰의 결과를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그래픽과 이미지가 에코에듀랩의 교재와 활동 사진입니다. 에코에듀랩은 다음과 같이 5차시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처음에는 주위 환경을 보고 그 다음은 토양, 식물, 곤충을 관찰한 다음에 내가 점유했었던 내 발걸음의 공간에 대한 의미를 찾아봄으로써 활동을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사례는 피스톡이라고 하는 저희 3번째 사례입니다. 피스톡은 이름 그대로 평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모의 정상회담 형식을 통해서 나의 일상과 평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2020년 평창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진행이 되었고요. 영화 예술을 매개로 해서 시각예술 작가와 함께 포테이토 클럽 회원과 평창 지역 내에서 모집된 유소년 30여 명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피스톡은 평화의 가치와 감수성을 증진하고 유엔의 아젠다인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교육해 글로벌 사고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옆에 보시면 재밌는 BI를 보실 수 있는데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유엔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저희가 강원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었던 강원도의 지도를 삽입을 해서 이 토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진행했었던 커리큘럼 진행하는 그 시간표인데요. 피스톡은 유소년들이 진짜 각국의 정상 자격으로 워크숍에 참여하여서 각국의 평화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하여 하나의 평화 선언문을 최종 채택하는 구성으로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국제 행사의 규격에 맞춰서 최대한 진행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시각예술가 박혜민과 함께 협업하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박혜민은 보통의 국가들이라고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이 개인 각각이 본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건설하여서 그 나라를 운영하는 작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피스톡에 적용을 하여서 하나의 퍼포먼스로 기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피스톡을 통해서 평화에 관한 인지와 토론의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작가의 작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또 주체적으로 퍼포먼서로서 활동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 피스톡은 총 3단계에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평화라는 막연한 명사에 대해서 생각나는 느낌을 정의해보고 내가 정의한 평화에 기초해서 내가 건설하고 싶은 평화로운 국가를 한번 상상해서 만들어 봅니다. 각 참가자들은 국가의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깃발과 배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단계이고요. 이때부터는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앞서 저희가 각국의 정상들로서 참가자들이 자격을 부여받았는데요. 이 각국의 정상들은 사전에 저희가 정해두었던 의제에 관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부 의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문화의 다양성, 분배, 전쟁, 난민, 자연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각국의 정상들은 OX판을 이용해서 본인의 나라를 대표해서 찬반을 선택하고 이유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평화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평화를 조금 더 일상과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평화선언문을 채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세 팀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고 평화선언문을 채택하기 위한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세 팀으로 나눈 팀에게 저희는 10가지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10가지 항목은 민주주의, 존중과 양보, 차별, 행복, 자유, 평등과 자원, 약자 보호, 교육받을 권리, 환경, 전쟁과 폭력으로 나누어서 항목을 제시했고요. 참가자들은 각 팀으로 가서 이 각각의 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본인들의 평화선언문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각 팀들은 각 팀의 평화선언문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세 팀이 도출한 평화선언문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항목당 선언이 하나인 것도 있었고요. 3개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세 팀의 평화선언문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평화선언문을 도출을 위한 찬반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 평화에 대한 항목들에 관련해서 또 한 번의 토론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 10개의 항목 중 7개의 항목에 관련해서 평화선언문을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민주주의, 차별, 존중과 양보, 행복, 자유, 교육받을 권리, 환경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화선언문을 도출을 했고요. 그 나머지 3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이후에 저희 참가자들은 본인들이 채택한 선언문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문서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본인들이 채택한 선언문을 직접 꾸미고 쓰면서 그간의 약간 긴장감을 늦추는 재미의 요소를 덧붙임과 동시에 내가 만든 선언문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평화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공포했습니다. 보시는 것 중 우측에 있는 것들이 저희 참가자들과 함께 만든 평화선언문 공포문입니다. 네, 마치 현대미술 작가의 작업 같기도 하고요. 또는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어떤 대자보, 현수막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주최 측에 전달하고 저희가 나눠 가졌던 문서형의 평화선언문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작성한 평화선언문을 앞에다가 게시를 하고요. 같이 한 번 더 읽고 이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갖추는 한 번의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미리 마련한 사인을 할 수 있는 란을 같이 공유를 해서 최종 합의문에 동의를 하는지 각각의 대표들께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사인을 해서 확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저희가 조금 더 평창국제영화제라고 하는 평화영화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의미를 살리고 또한 저희 채택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본 행사의 주체이신 방은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문성근 이사장님도 함께 참여를 하여서 동의를 받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는 각각의 참여자들에게 저희가 채택한 선언문을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는 것으로 해서 피스톡의 행사는 종료를 했습니다. 재원에 앞서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활동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활동들은 저희가 포테이토 클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화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워크숍의 모습이고요. 에코 에듀랩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여기 참가자들은 개인의 취향을 발견을 우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자연스럽게 협업을 하게 되면서 나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평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소양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아직까지 개인에게 평화는 거대한 담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평화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일상의 평화, 미시적 수준에서의 평화 수립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나와 평화의 관계를 수립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태 환경도 평화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영화도 평화를 논할 수 있는 주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소년 평화문화 정착의 첫 걸음이 또 될 수 있습니다. 평창 포테이토 클럽의 활동은 주어진 환경에서 나를 새롭게 보고 내 주변과의 관계를 다시 수립해 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상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첫발을 저희는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경험이 세계 평화라는 숲을 이루는 데 시작이 되는 씨앗이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 포테이토 클럽은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평화 문화를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연사이신 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권기성 교수의 강원 청소년 평화문화 스포츠를 통한 사례는 어떻게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권기성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영상에 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청소년들이 제가 무슨 전공인지, 제가 뭘 가르치는 사람인지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 스포츠에 대해서 제가 평창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미술, 에코, 그다음에 제가 가르쳐 피스,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가장 특이했던 점은 제가 청소년을 가르쳐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에 청소년을 가르치라고 해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는 중등교사 자격만 있고 나는 대학생만 가르치는 사람이라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또 우리 학생에서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저는 사실은 스포츠 경영 전공이고 제가 스포츠 산업을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솔직히 이제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를 잠시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스포츠, 그다음에 청소년, 평화, 올림픽, 저희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단어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네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스포츠를 하면 평화를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평화는 어떻게 청소년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념들을 보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저희가 당연히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PPT는 이미지 위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제가 IOC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IOC는 탁월, 존중, 우정을 가장 기본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화는 이런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한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저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사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사실은 종목별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운영 관점에서 이걸 구분해 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사실은 이벤트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게 복합 종목이냐 단수 종목이냐, 아니면 이게 밖에서 개최되는지 5개에서 개최되는지 실내에서 개최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국제 수준인지 국내 수준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도시 기반으로 개최가 되는지 국가 기반으로 구축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제가 월드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올림픽의 경우는 그 개최 기반을 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 평창 올림픽, 그렇죠? 이번 청소년 동계 올림픽은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라는 프로비던스, 그러니까 주를 기반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궁금한 부분은 그 브랜딩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할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로잔이나 인스브루크는 모두 도시를 기반으로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월드컵과 비교를 해본다면 월드컵은 국가 기반의 대회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올림픽은 평창, 그 다음에 서울을 기반으로 개최가 된 그런 국제 스포츠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은 뭐냐면 월드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말해서 실외 경기장을 쓰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외 경기장, 축구장이라는 실외 경기장을 사용하지만 올림픽은 실내, 실외, 그다음 옥외 경기장, 그러니까 세 군데를 모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나 아니면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스포츠를 하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옥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드컵과 올림픽 모두 저희가 국제 수준의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수준과 국내 수준은 코로나19 일부 상황 이전에는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만 발행하면 되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 일부 상황 이후에는 굉장히 큰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이 국내에 입국하는데 비자 발급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국내와 저 질문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국제로 구분해서 하는 게 하나의 또 이벤트의 분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올림픽은 복합 종목을 기반으로 한 국제 수준의 옥외, 실내, 실외 시설을 모두 이용하는 그런 스포츠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스 스루 스포츠라는 이런 문구들을 올림픽에서 IOC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화는 평창 올림픽뿐만 아니라 지금 올림픽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탁월, 존중, 우정이라는 이런 가치들을 가졌을 때 IOC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으로서 평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평화는 IOC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라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죠? 저변이 확대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이긴 하지만 어떤 일부 상황들 때문에 이런 스포츠가 굉장히 제한이 되고, 그죠?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라는 우리 공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IOC가 가져갔을 때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전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러한 가치를 꾸준히 가져갔을 때 올림픽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IOC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을 넘어가 보면 실제 이런 평화는 IOC가 단순히 추구하고자 하는 유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평화로 만들어가는 케이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타났죠. 그죠? 평창에서 저희가 남북 화해 모드가 급격히 발생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어제 그 토마스 바흐 그 IOC 조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협의 과정이 굉장히 급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전까지도 계속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레퓨지, 그러니까 난민들을 위한 팀들을 새롭게 구성해서 이 지금 현재 난민이 처한 이런 상황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IOC가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에 알렸다는 부분들이 이제 IOC가 단순히 평화라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점점 능동적으로 전 세계가 정말 평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차원적으로 주요 컨텐츠죠. 폐막식이나 개회식에 IOC나 아니면 그 각종 이벤트들이 평화를 주요 주제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사실 올림픽에서 청소년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올림픽만큼의 그 파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청소년 올림픽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개최된 지가 4회 정도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올림픽만큼 그런 노출 파워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광고 효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IOC가 반드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올림픽을 개최해야 된 이유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마케팅 개념에서 제가 전공한 마케팅 개념에서는 루츠마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츠마켓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올림픽이라는 이런 컨텐츠를 에듀케이션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에듀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올림픽은 IOC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저도 보다 보면 저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생,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올림픽의 경쟁 상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롤드컵, 흔히 학생들이 말하는 롤드컵, 롤 게임을 이용한 월드컵이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요즘 틱톡 같은 그런 SNS도 굉장히 큰 경쟁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올림픽 하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컨텐츠였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IOC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올림픽 자체의 그런 비중이 저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청소년 올림픽에서 평화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스포츠의 속성과 연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청소년 올림픽에서 평화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들을 보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포럼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올림픽 전후로 해서 평화를 주제로 한 포럼들이 개최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나코 왕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피스 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올림픽에 평화를 주제로 하여 이런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스 앤 스포츠도 중요한 기관이긴 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고 나중에 웹사이트나 이런 데 보시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조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 앤 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런 청소년 올림픽에 평화를 주제로 한 그런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평화, 그러니까 IOC의 큰 그런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 올림픽 하에서도 이 평화가 중요한 유산으로서 도출되기를 IOC는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스포츠를 통해서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포츠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도표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해서 제시한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분류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시장,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재래시장도 시장이고요. 그죠? 아니면 저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시장도 시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공급자, 소비자, 물건이 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파악해 나갈 때 저희는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고 사실은 공급자 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하는 예시는 이겁니다. 제가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해외에서 얼마만큼의 판매량을 가져왔다. 그럼 저희는 전체 덩어리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근데 시장 관점은 뭐냐면 그 덩어리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각 시장, 그러니까 그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각 파생 시장별로 어떠한 형태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류 체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원 시장, 파생 시장으로 스포츠 산업을 구분하였고요. 그 다음에 본원 시장은 다시
소비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관람 스포츠 시장과 참여 스포츠 시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 올림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하면 저희가 대표적인 관람 스포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하지만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림픽과 같이 그런 아주 파워풀한,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런 광고 효과나 아니면 노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관람 스포츠 시장이긴 하지만 좀 더 참여 스포츠 시장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올림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 유승민 IOC 위원이 주관했던 스포츠 세션에서 각 조직위원장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조직위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페스티벌 형태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대회를 개최하는 게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청소년 올림픽 같은 경우는 관람 스포츠의 형태이지만 참여 스포츠의 특성을 많이 갖춘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넘어가 보면 이제 정의입니다. 스포츠의 정의인데요. 스포츠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제도화된 경쟁이 있는 신체 활동. 두 번째는 신체적 성취를 내재적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 활동. 같은 듯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사실은 윗부분에 있는 정의는 프로스포츠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정의는 생활 속에서 스포츠가 발달되어 있는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정의입니다. 사실 스포츠 산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위쪽 정의보다는 아래쪽 정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쪽 정의로 스포츠를 정의하다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등산하는 거, 조깅하는 거, 달리기 하는 게 모든 것이 산업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정의는 두 번째 정의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바둑 아시죠? 바둑이 지금 현재 스포츠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바둑알을 멋지게 튕긴다고 해서 승부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죠? 막 멋지게 바둑을 놓는다고 그래서 사실 스포츠의 기본적인 개념은 대근 활동이 스포츠에 그러니까 승부에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거를 개념화시켰냐면 마인드 스포츠로 개념화시켰습니다. 뇌에 있는 이런 근육이 움직여서 승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스포츠로 편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는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우스나 모니터를 보는 행동들, 모든 근적 활동들이 승부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종목의 소유주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축구, 야구, 농구 아무런 소유주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라이센스 피를 지급해야 되고, 만약에 그 회사가 그걸 거부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아직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정의와 같이 스포츠는 언제나 여기 계신 분들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우리가 스포츠가 있다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불확실성과 쾌락 추구입니다. 이 쾌락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헤도닉이라는 영어의 번역을 쾌락으로 많이 돼서 제가 쾌락이라는 단어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스포츠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경험제라는 겁니다. 스포츠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이 품질이 어떨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그 어떤 제한점이 있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기존에 있던 정보를 가지고 추측해내는 게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가 재밌는 거고요. 그죠? 왜냐하면 승부를 이미 미리 알게 되면 그 누구도 스포츠를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포츠가 가진 그 경쟁 균형,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때문에 스포츠가 재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주변에서 조깅을 하시거나 걷는 분들을 보셨을 때 인상 쓰면서 하시는 분들 못 보셨죠? 다 웃으면서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소비 성향을 도출하냐면 밑에 제가 가로쳐 놓은 것 같이 개인 선호가 굉장히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충성심을 기반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습관적 소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에 기반하며 그다음에 즐거움을 바탕으로 소비하는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재밌는 부분은 습관적 소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마트 가시죠? 마트 가시면 얼만큼 똑같은 소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결과는 70% 이상을 똑같은 소비를 합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브랜드. 왜냐하면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냥 생각하는 게 고통이고 선택하는 건 고통이기 때문에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프로팀을 바꾸지 않듯이. 그래서 저 습관적 소비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 성향들이 합쳐서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열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합법적으로 사람을 제가 조금 격하게 표현한다면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컨텐츠는 스포츠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그런 좋은 요인, 그러니까 긍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다음 장이 마지막 장일 것 같은데요. 이 결론인데요. 그러면 왜 스폰서들, 그다음에 왜 평화 이런 메시지를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제가 2002 월드컵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 지나서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월드컵 같은 그런 빅 이벤트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순간에 굉장히 열광을 하거든요. 그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그러니까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굉장히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에 있는 정보들, 스폰서들에 대한 정보, 아니면 평화에 대한 메시지의 정보를 자기가 더 손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화라는 메시지를 스포츠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체가 가진 어떤 특수한 그런 프로세싱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전달할 때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쉽게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에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스포츠의 속성에 기반해서 어떻게 평화 메시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신 권기성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끼리 패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플로어에 저희 오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코멘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은 우선 네. 네. 아까 장소연 박사님 발표하시면서 제가 궁금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과정의 평화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런 예시가 있는지,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정말 과정의 평화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룩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온라인으로 그 질문이 온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몇 개 대표적으로 좀 추려서 장수현 박사님한테 갈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청소년들의 평화, 그중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통일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설문조사 비율이랑 통일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 인식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신 바가 있는지, 또는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 인식,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제가 2019년도 1월에 말리에 있는 그 세계 식량기구와 함께 식량 안보, 식량 지원 활동이 그 지역사회 평화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조사는 뭐 이라크, 엘살바도르, 그리고 키르기스탄 이 세 국가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특히 말리 지역에서, 말리는 지금도 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말리 지역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우선 그 지역의 평화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식량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달아요. 만약에 그 지역에
뭐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뭐 여성이나 뭐 청소년 뭐 빠짐없이 사회적 약자 장애인 다 빠짐없이 모두 한 장소에 모이게 하고 그 물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논의를 하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 댐이나 수로시설 개설과 같은 그런 하드웨어 구축을 요구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정해지면 그 지역 사회에서 뭐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빈곤하거나 약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직접 노동에 참여를 하고 노동에 참여한 대가로 식량을 배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에서 빈곤층에 식량을 지원을 하고 그 식량 지원한 대가로 공급한 그 노동력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서 물 부족을 해결하고 뭐 농업 생산성이 개선된다던가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그 물을 둘러싼 지역 사회 갈등을 해결을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뭐 그 지역 사회에서 혜택이 공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까지 모든 그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과정 또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그 질문해 주신 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똑같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띠게 돼요. 특히 약간 전통적인 그런 관습이 우세한 그런 지역에서는 그 땅이나 물 주변 그 토지의 주인이 쉽게 말하면 이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이장들이 약간 기후적으로 가뭄이나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자신의 그 개인적인 사유 재산을 그 사회 그 구성원들에게 분배를 해줌으로써 약간 사회가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사회보장 약간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에 참여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그 식량을 받아가지만 그 식량을 다시 그 이장이 걷는 거예요. 걷어서 그 거둔 식량을 다시 그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배분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특히 서구인들의 시각이나 그런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기관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 사회에 개입을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거기 그 이상까지 개입하는 거는 저희는 중단을 하고 이거는 가치와 그 사회 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현상을 저희는 목격을 하고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청소년 통일에 대한 간단한 청소년 통일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찬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통일연구원이나 뭐 여타 연구기관에서 해마다 혹은 일정 주기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통일 인식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평화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통일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 담론에 굉장히 매몰이 되어 있고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와는 약간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최근에 국내 뭐 통일 문제를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분들께서도 국내 통일이나 국내 평화 문제를 좀 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 개인적인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지점을 그 두 번째 발표자이신 유아니스 텔레디스 교수님 온라인으로 계신 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쟁 지역이나 노르딕 컨트리즈의 그 사례로 그래피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한국의 맥락에서 그래피티를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 봤을 때는 이게 연구가 가능할지 또는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는지 또는 그래피티가 청소년 평화 문화 정착 이 한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i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Thank you very 네, much.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특정 공간을 찾아서 평화와 관련된 그래피티가 있는 곳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곳,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예멘이나 동티모르 또는 말리 이런 곳만큼 한국에서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 박사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의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경희대학교에 오면서 저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꼈던 것은 한국 통일에 대해서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외부인으로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외부인으로서 한국이 어떤 국가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이외의 어떤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원할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지만 제가 한국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쌀 것이다. 그리고 독일 통일 사례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이 수반됐을 때 내가 정말 악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내 일자리가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이 될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9세대, 기존 세대와 비교를 해보면은 적어도 대학생들 정도 같은 경우,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사실 자기가 정체성에 있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별로 내가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겠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언어 또한 점점 그 차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세대와 비교해 보면은 이게 같은 언어가 같지 않다. 이런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꼭 통일을 반대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 회의적이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원활한 통일이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을 통한 평화와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다른 국가들만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한국에서는 전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정확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특히 외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한국 평화 문화를 보시는지, 청소년 문화를 보셨는지에 대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면 저희 같이 한 번 더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문정원 큐레이터와 그 권기성 박사님께 질문을 할까 했는데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하는 말씀 또는 아쉽다, 요거 못했다, 꼭 하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1분씩 간단하게 제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원 큐레이터 선생님. 평화에 관련한 예술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평화란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이 예술 활동들이 이 균형감을 기르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재료를 제공을 하고 새로운 작가들과 새로운 환경에 노출을 시킨 후 아이들에게
어떠한 표현의 제약 없이 자신의 의견과 그리고 자신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두었는데요. 이것이 항상 낯선 환경에 적응해 가야 되는 우리에게 균형감 있게 균형감을 기를 수 있는 어떤 훈련으로서 저희가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균형감을 가지고 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워크숍, 예술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권기성 박사님. 저는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여기서 개최되는 건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정말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올림픽이 좀 개최됐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게스트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이벤트가 되고, 그들의 심장 속에 그런 스포츠, 더 나아가 평창, 강원도가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만들어졌으면 그게 제 하나의 소망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청소년 평화 문화 포럼 세션을 저희가 호스트를 했는데요.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시고 발표 준비해주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른 시간에 월요일부터 이렇게 실제로 오셔서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해주신 플로어에 계신 게스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저희 포테이토 클럽의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김민영 회원님께도 특별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